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 치러졌던 경찰 간부 형사법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사법 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재형법정주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지문 포여 바흐 요 뒷부분을 바하 이렇게 읽기도 하죠.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창작하셨지만 여기 계신 바하분은 사람의 심리를 울리는 형법 이론을 창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일 아재들까지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우리 형법이 독일 형법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많이 받은 관계로 몇몇 독일 아재분들을 알아두시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한 분이 포이어 바하 이분이죠. 이분의 주장 내용을 살펴볼 건데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라서 우리는 이분의 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이어 바흐는 의사 비결정론, 간단하게는 자유의사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곧 의사가 자유롭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평범한 일반인들의 의사는 당연히 자유롭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의사 비결정론을 전제로 하여 국가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벌의 위협이 개인에게 약간 어려운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알고 보면은 당연한 말입니다.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형법에 규정된 처벌 규정을 보면은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만약 처벌 규정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처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부과받을 것이니 나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어려운 용어인 심리적 강제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강제로서 작용하는 형벌 위협의 목적은 어떤 내용인지 감 잡았습니다. 일반인, 그냥 우리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위하, 전형적인 저머니저식 표현입니다. 즉 저먼 플러스 재패니저식 표현인 것이죠. 순수한 우리말로 쉽게 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겁으로서 형벌을 보면은 겁나죠. 소극적 일반 예방, 또 어려운 썼는데 이 말은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효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극적 일반 예방이 있다고 보았고 뭐가요? 형벌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이죠. 즉 형벌의 목적은 우리 일반인한테 겁을 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는 재형법정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은 형벌을 보고 겁을 먹게 되겠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DNA 감식 시료, 채취 뿐만 아니라 수집, 이용 모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채취, 수집, 이용과 같은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은 즉 비신체 제한적 의미겠죠. 이런 비형벌적, 비신체 제한적 보안처분은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보안처분에 관한 원칙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그 뒤는 보안처분에 관한 예외적인 내용인 가폭법 사회봉사 명령 사건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폭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 명령은 신체 제한적 보안처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므로 그렇습니다. 형벌부속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되니까 이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 그 사건에서 100시간짜리였죠.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3번 질문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의 레전드급 내용으로 우리가 100만 5번 이상 봐왔던 금행 발각전 자수 사건의 일부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는데 형법의 거의 모든 요건을 해석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추 조건 해석할 때도 피고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 것이며 형면제 사유라는 원래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 아닙니까? 이런 피고인한테 유리한 형면제 사유 해석할 때도 피고인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지 말라라는 그런
그런 뜻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범행발각 전 자수 사건에서 그 당시 공선법상 형면제 사유였던 자수를 대입하면 쉽게 이해되겠습니다. 즉 자수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이라는 말은 좁게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좁게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됩니까? 아니죠. 확대됩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면 당연히 확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해석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지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이 자식 이거 하드합니까 소프트합니까? 그렇죠. 베리베리 하드합니다. 이런 자식들 가볍게 처벌할 거요 시게 처벌할 거요? 그렇죠. 시게 처벌해야 되겠죠. 우리 대법관님들 마음도 우리들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좀 졸렬하지만 바로 다이렉트로 결론 보러 가서 확인해 볼까요?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그 놈을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라고 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의미니까요. 너무 졸렬하게 끝냈다고 또 욕하실 것 같아서 한번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A 규정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음주운전죄를 처벌하는 이 A라는 규정은 once upon a time 때부터 존재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하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하는 놈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 좀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위반 2회 이상인 자에 대하여 시기 처벌하는 비규정을 신설을 한 경우랍니다. 여기서 문제된 게 요 2회 이상 이거 카운트할 때 이 신설한 규정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문제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 규정 신설하기 이전에 발생한 그 음주운전 전과를 신설 규정의 요 2회 이상에 카운트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당연히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임마 니보다는 니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불쌍하다라고 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저 비규정 신설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 위반 전과를 포함시켜서 세게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포함시켜서 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시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해용어로 이렇게 긴 다리를 건너오셔도 무방하지만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긴 다리로 건너오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제일 처음 알려드렸던 좀 졸렬하지만은 짧은 다리로 바로 다이렉트로 오셔야 합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사례형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사례형 문제는 사례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지문부터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은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재판시법이라는 용어를 딱 보는 순간 그 유명한 계엄령 계곡이 날린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었을 때 부칙이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반성적 동기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 즉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떠올리면 이 지문 내용이 직감적으로 옳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례로 가서 갑이 이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 눈에 확 띕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법상으로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와 같은 레벨로 처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이겠죠. 재판 중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그래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한 거랑 자동차 음주운전 한 거는 같은 레벨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이런 신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되었겠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적용 대상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제외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행위가 불처벌로 되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형벌의 규정만 가볍게, 유식하게, 경하게 변경이 된 경우였습니다. 계엄령 계곡이 날린 사건의 취지에 따라서 경하게 개정된 이유가 반성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1조 2항이 적용되어서 신도로교통법이 적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내용이 옳았던 것입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 등 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그렇죠. 경과규정 또는 부칙이라고 불리는 이 경과규정을 통해 얼마든지 행시법, 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의 시간적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과규정 부칙이 오야붕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약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 중에 이를 위반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제정 시행 중이니까 이 시점이 행위시이겠죠. 그리고 유효기간의 정함이 있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협의의 한시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협의의 한시법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반성적 동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바로 경과규정, 부칙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과규정, 부칙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중 행위는 처벌해버리면은 그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효기간 경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행위시법 적용해서 처벌했겠죠. 따라서 이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4번 질문은 위에 언급한 계엄령 개국이 날린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사족을 붙였는데 그 사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뱀다리 핫바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이 해당 법률은 변경되지 않았지만은 다른 법률이 변경되어서 이 해당 법률의 가벌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 다른 법률의 변경이 이 해당 법률과 키워드입니다. 직접 관련이 있는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근거로 한 경우에는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합니다. 미쳤죠? 과연 이런 경우가 있을까 의문인데 이런 사족을 덧붙였고 그 내용을 4번으로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이 지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한눈에 이 지문 내용이 틀렸음을 알려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간접이라는 단어죠. 가번 형법상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는 민법의 개정이 형사법적 관점 변화에 간접적 그래서 틀렸습니다. 영향을 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시법이 적용된다.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 변화가 근거여야지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해당 법률에 가벌성에 영향을 미칠 때 위와 동일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구체적 사례에 접목하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은 2025년 6월 30일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종전의 사실혼 관계라면 친족 간 특례 적용할 때 친족입니까? 비친족입니까? 그렇죠. 비친족. 따라서 친족 간 특례라는 유리한 조문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행위 당시에는. 이어서 사기죄를 범하여 수사 대상이 되자을 사실혼 배우자입니다. 을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 기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 즉 행위 당시에는 이 범인이 갑의 입장에서 분명히 비친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재판 중 어떤 시츄에이션이 벌어질지 대충 감이 오시죠. 2025년 7월 9일 우리는 간단히 재판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민법의 개정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피고인한테 적용되는 것은 형법의 범인 도피죄라는 법률이었죠. 이게 해당 법률이고요. 민법은 당연히 다른 법률이겠습니다. 그 다른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친족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시 민법 규정에 의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비친족이므로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 안 되어서 당연히 처벌될 것이고, 반면 재판시 민법 규정에 의하면 만약에 이렇게 민법이 개정되었다면 갑은 을에 대해 친족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서 책임 조각으로 불처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의 민법 개정에 대해서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간접적 영향을 준 경우다 라고 포함을 했으니까 이런 경우라면 갑에게는 행위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서 비친족이 되므로 결국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는 이 4번 지문 내용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맨 아래에 법률의 전부는 가상의 설정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헐이죠. 즉 현실적으로 이러한 민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사실혼 배우자를 도피하게 하면은 비친족이 되므로 친족 간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의 입장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역시 사례형 문제인데 사례라는 것이 보니까 그 유명한 김파콜라 사건입니다.
우리가 105번 이상 봐왔고 완벽하게 숙지한 내용이니 꿈같은 문제일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1번 지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행동대장 갑이 칼로 하복부를 30여 번 찌른 경우 베리하다합니다. 어서 처벌 갑니다 라는 직감이 들죠. 상황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고의의 지적 요소입니다. 이 점은 물론 결과 발생을 용인, 고의의 의적 요소입니다. 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으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니까 당연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입니다.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상행위와 여기서 자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찌를 자자라고 했습니다. 칼로 찔러서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런 의미입니다. 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 부정 당연히 인정이었습니다. 다른 원인 페이커였죠. 피해자가 먹은 김밥콜라였습니다. 설사 회복 중에 피해자가 김밥콜라를 먹었다 하더라도 주된 원인이 자상행위 아닙니까?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비유형적, 어디 근본 없는 이런 단어까지 사용하셨을까? 인과관계로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깔끔하게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동대장 갑에게는 착오가 있었죠. B를 A로 착오하였는데 사실의 착오 문제이므로 바로 인발곡식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A는 인, B는 발, 인식 발생이었습니다. 착오의 모습을 보면 A인 줄 알고 찔렀는데 B가 사망했던 경우이므로 객체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인식사실도 살인이고 발생사실도 살인이니 동일한 구속요건에 해당되므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 착오에서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하는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기만 하면은 그 착오가 객체의 착오이건 방법의 착오이건 불문하고 발생된 결과에 대해서 고의 기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하면 고의가 전용되어 B에 대한 살인죄 기소의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죠. 4번 질문은 이 사건의 응용 내용입니다. 조폭 두목은 범죄의 실행행위 가담하지 않았지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 실행행위 가담하지 않고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공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단순한 공모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매끄럽겠죠. 즉 조폭 두목에게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 요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공동정범이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로서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싹 훑어보니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일반론적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의 요건으로서 다른 방어 방법이 없었을 것을 의미하는 보충성의 원칙 또는 최우수단성 원칙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당방위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 불필요 당연히 불필요입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의 상대방이 침해자로서 먼저 배더한 짓, 즉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굳이 불법한 것에 대해서 법이 양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당방위에서는 보충성 원칙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침해된 법익이 방해자의 보호법익을 가치적으로 초과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큰거리게도 표현했죠. 균형성의 원리 또는 이익형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정당방위에서 굳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역시 불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보충성 원칙이 불필요한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지가 먼저 나쁜 짓, 불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해행위가 침해행위자에게 상대적으로 최소 피해를 줘야 한다는 상대적 최소방위, 최소침해의 원칙, 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우리는 간단히 적당히 원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잉금지 원칙은 준수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지문 마무리 보니까 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 보충성 원칙과 균형성 원리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옳은 내용이지만은 아래에서 본 상대적 최소방위, 최소침해 원칙, 즉 적당히 원칙은 정당방위에서도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긴급 피난에서는 위 불필요한 원칙들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이번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에서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관적 요건 이렇게 알아두면 족하다고 봤습니다. 정당방위를 대입해서 읽어보면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성이 조각, 정당방위 대입하고요. 정당방위가 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 정당방위의 방위의사였습니다. 당연히 방위의사가 필요하다고 우리도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견해에는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은 행위방가치 플러스 결과방가치가 결합되어야지 한 개의 온전한 범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이니까 우리들은 이원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또 하나 있죠. 모든 범죄는 행위방가치 하나로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방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위의사라는 위법성 조각의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행위방가치 이론론 역시 이 견해에 포함됩니다. 근데 견해 중에서 주관적 정당요소, 주관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우리들의 입장이었죠. 이 우리들의 입장을 초월철학 캡슐 짱 간단히 도일식으로 살펴보면 한 개의 범죄가 온전히 성립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H2에 해당하는 행위방가치와 O에 해당하는 결과방가치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 방가치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원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위 지문 서술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객관적 요건인 정당방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존재하나 주관적 요건인 방위의사가 없는 경우라는 의미죠. 이런 방위를 무슨 방위라고 부릅니까? 우연방위라고 부릅니다. 이 우연방위인 경우에는 방위의사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방위의사가 없다라는 것은 나쁜 마음은 있다 이거죠. 즉 나쁜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행위방가치로 불렀습니다. 이런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나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결과가 정당방위 결과였기 때문에 나쁜 결과는 아니었던 거죠. 즉 결과방가치는 없었던 경우가 바로 이 우연방위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범죄가 온전히 성립하려면 즉 기수가 되려면 행위방가치와 결과방가치가 모두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행위방가치는 존재하지만은 결과방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수는 될 수 없고 그렇다고 완전 무죄라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절충적으로 LA 미수에 해당한다 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당초부터 그 구조상으로 기수가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어서 세 가지 미수 중에 불능미수에 가깝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마무리로 가보겠습니다.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이거 우리들 견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견해는 그 논거로서 결과방가치는 인정되나? 아니잖아요. 결과방가치가 부정되고요. 행위방가치는 부정 아니죠. 행위방가치는 인정되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불능미수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완전히 반대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 주관적 정당화 즉 주관적 요건 방위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분류설 오라이 견해죠. 일명 결과방가치 이론론이라고 했습니다. 에 의하면 얘들은 결과방가치 즉 나쁜 결과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범죄는 기수범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이 존재하는 결과방가치만 소멸시킬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정당 요소가 결여된 경우 당연히 객관적 요건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의미죠. 그렇다면 우연방위인데 이런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위방가치는 존재하나 결과방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결과방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들 입장, 결과방가치 이런 입장에 따르면 없어요 이게. 그럼 뭡니까? 고의기수가 아니고 그냥 무죄가 되는 경우죠. 아니 결과방가치 하나로 기수범이 성립한다라는 입장인데 우연방위 같은 경우에는 결과방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행위방가치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결과방가치가 없기 때문에 얘들 입장에 따르면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긴급피난은 이론상 보충성 원칙이 필요하고 자구행위는 아예 법 조문상 보충성 원칙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긴급피난과 자구행위는 보충성 원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공통점이 있고 여기까지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균형성 원칙 필요 없었죠. 또한 자구행위는 그 태생 자체가 균형성 원칙하고는 상관없는
없이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죠. 따라서 정당방위와 자구행위는 균형성의 원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구속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1번 질문 보겠습니다. 무고자가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무고죄는 물론 부수적으로 피무고자 개인적인 법익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은 무고죄가 주로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법익입니다. 따라서 이런 개인 피해자 피무고자의 승낙은 무고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해당 없죠. 이번 질문은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라는 점만 잘 알고 있으면 1초 만에 풀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죄나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한 이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위시 이후에 피해자 동의, 의미 무의미, 무의미죠. 또 그 이후에 실체적 권리관계의 부합, 의미 무의미, 무의미입니다. 이미 범죄가 성립했는데 사후에 이런 행위는 전혀 범죄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역시 이 지문도 해당 없음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정밀한 진단 방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 오진하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런 피해자의 승낙이 의사의 수술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지문의 사안에서는 의사가 오진하여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수술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어서 무의미한 것이죠. 결국 지문도 해당 없음 되겠습니다. 4번 지문은 판례는 아니고 통설의 입장으로 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164조 천주건조물 등 방화죄와 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에 기재한 외의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을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불태와 공공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학자님들께서는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처럼 자타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이렇게 자타 구분이 있는 일반 건조물 방화죄와 일반 물건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방화죄가 사회적 법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각 개인의 재산이라는 개인적 법익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와 일반 물건 등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승낙이 구속요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즉 타인소유 일반 건조물이나 타인소유 일반 물건의 방화 행위를 하는 자가 피해자에 해당하는 그 소유자인 타인의 승낙을 받았다면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은 4번 지문이 피해자 승낙 또는 동의가 구속요건에 영향을 주는 것에 해당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